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계속 뭐 공천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 신문들이 뽑은 일면은 더 충격적이고 훨씬 더 민생에 가까운 뉴스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신문 일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 공천보다 더 중요한 문제 예. 이겁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만평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딱 보여드리는 순간 이거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고물 사람들이 그냥 바둥바둥 지금 어딘가에 저게 어디 무슨 이게 게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오징어 게임이 나왔나요? 아닌가? 오징어 게임 어디 비슷한 것을 흉내낸 무슨 스포츠 게임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저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끝까지 매달려 있었던 사람이 제 기억에 UDT 출신의 해병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정치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예. 지금 국민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렇죠.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동산, 만평인 것 고물가, 같은데요. 노동시간, 예. 입시. 차별.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여기 저기에 있죠. 정치 얘기 빼고 나머지 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저- 어떤 얘기가 오늘 실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저 왼쪽에 방송 들으면. 애라도 안 낳아야 살 수 맞습니다. 경쟁 바로 왼쪽에 그죠?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이제 막 매달려서 이제 떨어질 것 같은 아, 그러니까 애라도 안 낳아야 살 수 살수. 있는 건 그나마 팔이라도 걸치고 있는데 이제 막 떨어질 것 같은 건 의료대란. 우려대란. 예. 오늘 예. 이 두 가지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0.65명. 뭐 0.65 예상했던 명? 바지만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또 떨어져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뭐야, 0.6명대까지 떨어졌어요. 0.7 얼마 아니었어요? 네, 0.7. 2020년 0.8명대로 내려앉았고요. 네. 0.7명대로 내려가더니 이제는 0.6명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야. 통계청이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68명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출산율이 심각한지 또 신문이 보도했는지 어떻게 보도했는지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가 또 있죠. 예. 의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뭐 예. 이미 떠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한 7,9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전공의들한테 현장으로 복귀하라. 만약에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어제 전공의 집까지 찾아가서 복귀 명령서를 전달했다고 해요. 지금 휴대폰 문자나 이런 것들로 통보를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또 회피할 수 있으니까 아예 집으로 찾아가는 압박수단을 지금 활용한 상황입니다. 복귀하는 전공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병원별로 뭐 많아야 한 10명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보다 안 되는 병원들이 뭐 더 많은 것 같고요.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내일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에 지금 환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지속 가능성하고 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 그 다음이 사실은 여야 정치권의 공천이다. 이게 신문들이 판단하는 기사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신문들이 다루고 있는지 신문 일면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한번 먼저 볼까요? 조선일보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출산율 0.65명 쇼크. 국가 소멸시계 더 빨라졌다. 네. 그러니까 제일 크게 사실은 신문 가운데 이 출산율 문제를 다뤘고요. 또 그 다음요. 0.65명 출산율 쇼크. 동아일보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다뤘고요. 예. 한국일보 합계 출산율 0.6명대 소멸위기 한국. 그리고 경향신문 0.65명 또 최저 출구 없는 저출생.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저렇게 이제 뭐 출구가 없다, 아이고 망할 것 같다, 국가 소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런 신문들에서 경향신문까지 다 포함해서 한겨레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그렇게 집값 그 받치기는 또 혈안이 돼 있단 말이죠. 핵심적으로 출산율과 관련해서 지금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그렇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아이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건데 그 미래 불안의 핵심적인 요소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집값이에요. 집값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가장 경쟁적이고 그리고 직장이 그래도 많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죠. 그래서 네.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집값에 관해서는 철저히 기득권 세대들의 편을 들어온 그런 신문사들이 그러면서 맨날 광고는 또 건설사들 위주로 받고 있는 그런 신문사들이 이게 출생률이 이렇게 낮으면 어떡하지? 근데 출구가 없어. 출구가 없긴요. 그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이랄지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다 빨갱이 정책이라고 했던 게 어딥니까? 그 출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미래 불안이 이렇게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출구는 있다. 주거난만 해서 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거 주류 경제가 아니다. 라고 엉터리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세력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집값 문제를 쓴 기사는 별로 없지.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없지. 그 얘기 왜 결혼을 안 하냐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일면을 다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 보시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할 예. 테니까요.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은 중앙일보 일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전공의들 이른바 파업과 관련해서 기사를 일면 머리에다 올렸어요. 근데 톤이 그렇죠. 뭔가 위협하고 지금 복귀 시한이 딱 촉박했다, 큰일 났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병원 복귀해서 정부가 대화를 하라. 그래서 의대 교수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의대 교수들이 지금 그 어떤 의사 대표성을 두고 지금 정부하고 논란이 좀 있어요. 의협이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의협은 개업의들을 그렇죠. 중심으로 만든 단체고 전공의는 또 대전협이라고 전공의 단체가 또 있잖아요. 또 의사들은 의사대로 하는데 전공이라고 하시면 젊은 그냥 인턴 레지던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전공의들 문제, 지금 전공의가 파업을 하는 거니 전공의들은 내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이 우리가 한번 나서서 대화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정부도 대화에 나서라.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일면에 머리에 올린 거고요. 또 다음에 공천 문제요. 또 특이하게 보도한 신문이 하나 있었어요. 한겨레 신문 일면. 공천 문제를 유일하게 일면에 올려서 이렇게 쓴 데는 한겨레 신문이 유일했어요. 이재명 탈당은 자유, 친문, 홍영표도 컷오프 수순. 오늘은 이거 다 보여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신문들도 전부 출산율 문제, 한겨레 신문이 조금 보이잖아요. 아래 출산율 문제, 그리고 뭐 의협 전공의 파업 문제 이런 거 다 다루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느냐. 이거는 신문 편집에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그 내용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문의 의식 흐름을 따라가면 학교 출산율을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셔야 할 수가 없는 거죠. 학교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핵심이 뭐냐 하나만 짚어 가지고 생각을 하면 주거는 아닙니다. 주거는 아니고 여성이 살만한 사회인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뭐 커리어를 계속 쌓고 그러면서도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사회인가 아닌가 그게 모든 거를 다 결정한다고 봅니다. 이 딱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지금 안 해주잖아요. 기업 문화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것도 여성 자체를 그냥 그래도 애 낳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부 관료들 중에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거난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집값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득권 세력 하면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포퓰리즘하고 유주택자들 보호만 하려고 하는데 그 유주택자들 대부분이 50, 60 이상의 중장년 세대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MZ 세대를 생각한다고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생각하지 않고 그 이후 세대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면서 무슨 저 출산율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정부나 그런 정치 세력들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조장해주고 있는 저런 꼰대 신문들이 출산율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거는 정말 그냥 걱정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신문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불을 네. 이미 뿜으셔가지고 네. 저 뿜을 때가 되게 많으니까요.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뿜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0.7명대라고 하고 네. 0.6명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네. 숫자만 봐도 좀 기가 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학교 출산율 0.72가 도대체 뭐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명이 아예 한 명을 안 낳을 거야, 안 낳는 거야 이렇게는 다 누구나 느끼고는 있는데 통계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면 부부 100쌍이 낳은 자녀 수가 몇 명이냐. 그렇죠. 그래서 72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0.7이라고 잡는 거예요. 이건 참고 삼아 상식 수준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0.7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 하는 걸 딱 보여준 신문이 있어서 비교를 했는데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인 나라. 러시아가 침공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출산율이 0.9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추정하는 지난해 출산율이 0.7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더 나아져. 거기는 전쟁 끝나면 베이비 부모가 되는 거지 또. 그 다음엔 뭐 어떤 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전쟁 중인 와중에도 낳은 자녀가 우리가 그 정도 자녀 숫자도 못 낳고 있다는 뜻이에요. 못 산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쟁하면서 사는 건지 경쟁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뭘 위해서 사는 건지를 모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출산율이 낮아버리면. 원래 저출산 예. 고령화의 그 문제라고 그러면서 난리법석 치는 데가 원조가 일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일본. 일본이 1.3입니다. 출생률 1.3. 높다. 그리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데가 네. 프랑스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인가요? 1.19인가 그렇습니다. 아. 오늘 보도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나라들도 네. 자기들 큰일 났다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큰일 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0.72가 나오고 네. 지난해 출생률 0.72가 나오고 예. 분기별로 해서 4분기만 따지면 지금 0.65가 나왔다고 신문이나 도배를 해도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지금 야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물론 이제 시사를 다루는 이런 자리에서는 큰일 났다고 지금 다루지만 또 신문 지상에서는 큰일 났다고 다루지만 그게 어떤 체감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냉소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도 사실은 정말 진심으로는 큰일 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도 맞아요. 이걸 매년 얘기를 하고 매분기 얘기를 하는데 변하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쭉 보도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진단은 일치해요. 가령 수도권 쏠림과 이로 인한 과도한 경쟁,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출생아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가 한 문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도에도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무슨 뭐 돈을 뭐 몇백조를 썼는데 해결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쭉 보도를 보면은 첫 번째로 그게 맞느냐 그러면 뭐가 돈을 쓰는 게 그렇죠. 돈을 제대로 쓴 게 맞느냐라는 지적들이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그렇게 쓰는 것 외에도 별도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렇죠. 제대로 그러면 대응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들을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저출산 고령 지금도 얘기했지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뭘 하는 기운지를 몰라 솔직히. 실행기구가 아니잖아요. 그 기억나는 거는 나경원, 그렇죠. 부위원장, 헝가리 헝가리 출산 대책. 민주당이 비슷한 잘라! 대책을 내놓고 뭐 있어요. 이거 잘라. 그것도 네. 자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네. 가령 동아일보의 경우에 제목이 380조 쓰고도 연출생아 45만에서 23만 반토막 네. 저출산이 예상 결정 권한 없어 제 역할 못해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동안 담당 컬처럴 타워인 저출산 고령사회위가 제 역할 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에 대해서 우리가 부위원장은 대통령이니까 부위원장이 왜 그러냐 뭐 쫓겨났다 예. 뭐 갈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 따르면
저출산이 사무국 직원은 30명 안팎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이 채 안 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온 공무원들이 잠깐 근무하고 떠나는 구조라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고 저출산 예산이 뭐 엄청나게 들었다고 380조가 들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예.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저출산 예산 중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 지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 착시 효과일 뿐 실제로는 예산을 충분히 쓰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중요하죠. 주거 지원 예산이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되느냐라는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OECD 기준에 따라 집계한 한국의 가족 지원 예산,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만으로 안 되니까 가족 지원 예산이니까 별도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 지원 예산은 2019년 기준 1.56%다. 1.56%. OECD 38개국 중 33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가령 한겨레 기사가 제대로 지적을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면이 준비돼 있습니까? 네네. 한겨레에 280조 원 써도 자식 안 낳는다. 성평등 노동 단축 없인 효과 한계. 제목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시간과 가족 일터에서의 성차별 등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현금성 지원 확대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계속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거는 결혼, 출산을 기피 또는 포기하게끔 하는 사회, 경제 구조와 인식이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인식이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죠. 가령 네. 그게 예를 들면 뭐 무상보육 확대, 아동수당 도입 확대, 부모급여 뭐 이런 이런 출산과 양육비용 부담 경감 노력은 이어졌지만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정도의 노동시간 단축이나 성차별 해소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을 보면 노동시간과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연구를 인용을 하는데 뭐 이걸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연구 결과들을 쭉 인용을 해요. 그렇죠. 실제로 노동시간하고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 그렇죠.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 집으로 뭐 들어가지. 알을 그렇죠. 뭘 예.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집이 있어도 네. 집에를 못 가는데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으면 그렇죠. 안 되잖아. 집에를 못 가는데 애를 키우고 뭐 이런 생각을 어떻게 네. 합니까? 그러면서 뭘 지적하냐면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에 건져서 현 정부 들어서 사회 전반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성평등을 제고할 정책이 나오지 않는 건 우려가 된다. 외려 지난해 노동 시간을 더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려다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그다음에 뭐가 또 중요합니까? 성평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평등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폐지 방침에 손발이 묶여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출산 장려 세제 혜택은 국책연구원조차 효과를 낮게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 효과가 없다. 얘기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다 헛돈까지는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경감시키거나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다른 데서는 펴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는 거네. 그렇죠. 그게 무슨 효과를 가지겠느냐. 380조를 쓰든 네. 100조를 쓰든 1000조를 쓰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기존의 출산 장려 대책으로는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건 거의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본 사례 말씀하셨지만 일본 사례 하나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예. 이 주제는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본이 2022년 기준학계 출산율이 아까 1.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0.26명이에요. 그러니까 0.26명인데 일본이 인구가 지금 1억 2,200만 명이거든요. 예. 근데 세계 12위 인구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2100년 인구 8천만 명을 지키자가 구호예요. 1억 2천에서 8천만 명 지키자. 출산율이 1.26명이 되면 네. 2100년에 됐을 때 인구가 8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1억 2천만 명에서 8천만 명으로 준다는 거예요. 1점대 수준에서도 네. 그러니까 2060년까지 학계 출산율을 2.07명까지 끌어올린다. 이게 지금 목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출산율 한 명 끌어올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0점 몇 명 끌어올리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 1.26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한다. 이걸 좀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이 추세를 반전시켜야 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막 돈을 쓸어붓고 있어요. 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10,000엔에서 30,0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뭐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거고요. 아동수당을. 자녀가 3명인 가정의 경우에는 1,100만 엔, 약 1억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셋이면. 일본은 그 대외 순자산이 한 4조 달러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외 순자산이 한 700억 달러 정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정부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돈을 쓸 만한 충분한 저력이 있는 나라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좀 다르고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아니 정리를 제가 해보면.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 싶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음. 이러다 보니까 뭔 얘기 나오냐면 중앙일보의 경우에 출산율 반등만큼 슈링코노믹스 시대 맞춤 대책 급하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잘 수습이 안 될 것 같다. 예. 앞으로 통계청 지금 보면은 통계 보면은 무슨 노믹스? 슈링코노믹스 슈링크노믹스. 슈링 슈링크노믹스. 그렇죠. 슈링크에다가 이코노믹스 합쳐서 슈링코노믹스 영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얘들이. 중앙일보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진짜 한글로 슈링코노믹스 네, 이게 네 슈링코노믹스 네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데 예, 알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 무슨 잘 얘기냐면 들렸어요. 예. 앞으로 통계청 전망대로 하면 앞으로 더 줄어들어 이 숫자가 그렇다고 맞아요. 하면 예.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수습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음. 여기에 맞춤형으로 경제든지 뭐든지 제도든지 그러면 앞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저출생 사회라는 걸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걸 기정사실화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가는 것도 연착륙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막 이러는데 그러면 좋다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반드시 여기서 부딪히는 문제가 경제활동 인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뭘 얘기했냐면 이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주노동자 문제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민 반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 정서상 불가능한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럼 최소한 그런 얘기 하고 싶으면 같이 뭘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가 막 이민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주노동자들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일을 시키려면은 그 사람들을 막 저임금을 주고 막 착취해 가지고 일 시켜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는 안 된다. 그렇지. 그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싼 임금 써가지고 지금 노동력 메우자는 거잖아요. 네. 부족해지는 노동력. 그래서 한겨레의 경우에 제목이 장기 체류 외국인 189만 명 인구 위기에 이민 정착 지원 필수 이래서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인 지난 7월에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민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다. 철저히 우리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 노예를 수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익힐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얘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본의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일본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SBS가 기획 보도를 해가지고 자세히 봤는데 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 일본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보장받는 모든 대우를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를 들면 말을 배운다든지 제도에 익숙해지게 한다든지 혹시라도 이분들이 놓칠 수 있는 제도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그걸 전담하는 부처를 따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하겠다고 한 이민청 이런 거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개념상으로 하면 이 슈링코노믹스 여기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예,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예. 전공의 파악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오늘까지 와라, 복귀해라, 최후 통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종의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냥 다 자르겠다? 자르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법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사법 처리에 들어가겠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거니까 빨리 좀 겁먹고 들어와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먹힐지 일단 예. 오늘 좀 지나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부의 태도를 한 가지만 전해드리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제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요. 예. 29일 오후 4시, 오늘 4시예요.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기다릴 거다. 그러니 언론 공개 없이 만나서 대화하자.
나하고 대화할 전공의들은 다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대화에는 누구나 참여 다 가능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도 좋다. 이렇게 지금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자 이런 제안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언론 기자들이 가 있지 않겠어요? 전공이 몇 명 가는지 한번 보면 이후 사태가 어느 정도 파장이 커질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 만평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김용민 화백이 그린 만평인데요. 네. 국민 위에. 생명 볼모 안 돼, 타협 없다라고 이제 정부와 의협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 그 침상 밑에서는 이러면 어때? 하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이거 줄 테니까 중상해도 처벌 면제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강원 양면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나쁘게 보면 또 나쁜 시각으로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제가 좀 이게 합리적으로 푼다면 지금 너무 이렇게 대립만 이야기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푼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되 지금 환자들 중요하니까 복귀하고 그리고 중원 문제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총선 이후에 토론해서 합의하자. 올해 안에 끝내자. 근데 총선 이후에 하자. 이렇게 하면 정부도 정치 쇼가 아니냐는 어떤 우려, 시선 여기에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진짜 진심으로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의대 증원한다. 이런 어떤 진심을 내비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일단 복귀를 한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당신들 정치 쇼 같으니까 나중에 올해까지는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좀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서로 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진짜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는 이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타가 필요하지. 의료사고 특례법이랄지 뭐 다른 것들은 의료사고 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도 의료사고 나도 관련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의사 출신들이어가지고 의료사고로 판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특례법을 해가지고 중상해 같은 경우 다 면제한다라고 하면 환자들이나 국민들을 벌모로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지. 그거를 또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걸 지금 딱 지적한 신문이 있었어요. 예. 한국일보가 지적을 했는데요. 말이 안 한국일보 되죠, 오면 그거는. 보시면은 예. 의료사고 특례법은 의사특혜법. 당연하죠. 왜 또 환자들을 희생시키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예. 정부가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환자 단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법안을 보면요, 의사가 책임 종합보험에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가입한 경우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절차가 아닌 조정 합의로 갈등을 해결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상한선에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다면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땐 공소제기가 제한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 안 한다는 뜻이에요. 대체적으로는 피해 전액을 배상하는 우리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자동차보험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필수 의료 의사에 한해서 환자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제한된다. 이건 조금 더 공소제기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필수 의료 의사가 사망사고를 냈다면 기소는 가능하지만 처벌은 감경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의사는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자 단체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보험 가입을 했을 때 환자의 의사와 뜻과 무관하게 의사를 기소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또 입증 책임이 여전히 환자한테 남아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의료 자료는 다 병원에 있잖아요. 가장 큰 게 그거죠. 입증 책임이 환자한테 있다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입증 책임이 내가 그 과실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명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의사한테 있다는 게 그리고 병원에게 있다는 게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그러면요. 그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도 언론 그 관련된 법들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똑같은 문제인데 그거를 이건 좀 근데 이것도 이걸 가지고 또 근데 바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그렇죠. 되는 이걸 것 같은데. 가지고 그렇지. 이것도
이것도 정부와 지금 여당 예. 사이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의사가 요걸 그러면 의사단체가 수용을 하는 거냐? 원하지도 않아. 네, 수용을 안 하면 원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결국은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의사들의 지금 볼멘 소리는 뭐냐면 그거 해도 민사적인 문제 남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법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예. 그러니까 저걸로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거는 이거하고 의대 증원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지금 이게 그 패키지가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의대 증원 문제하고는요 건보 수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자꾸 안 하고 그거는 또 국민들 부담이 되고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정부도 지금 일부러 그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이거 지금 의사 파업들 이야기하면서 어제 그렇게 써놨더라고. 가장 큰 이슈는 아까 그 초고령화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네. 초고령화에 따른 건보 수가 문제다.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돈 더 내야 된다. 그 문제 가지고 좀 싸우는 거다라고 그 기저에 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오는 맥락이 예. 결과적으로 증원 문제를 막 안 풀리니까 예. 증원 규모 문제가 안 풀리니까 테이블에다가 그동안 의사의 불만은 뭐였어? 뭘 해주면 돼? 라고 하면서 테이블에다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 부담이 지는 거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있고, 예. 그 다음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니까, 그래, 전공의들의 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 필요해. 어제 그 얘기 나온 거죠. 예. 처우 개선이나 그런 거 필요하면 뭐가 있어? 그러면 그 얘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수가 문제도, 수가를 우리가 인상해 줄게 라는 게 있는데, 예. 지금 그게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예. 얘기하는. 예. 근데 그것도 그 정도로는 안 돼. 의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또 수가 얘기만 하면 오히려 또 문제가 생겨. 이래가지고 또 반발하는 게 있고 그렇죠. 아무도 딜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수가를 의협비대위는- 높여야 되고 또 수가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그리고 의협비대위는 아예 면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권을 의료사고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네. 제한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면책을 해달라. 이게 이제 의협이 요구하는 거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핵심을 찌른 건데, 안선영 중증질환자 연합회 이사가 한 말이 예. 딱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정부와 의협이 의대 증원 숫자를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 환자 생명만 갈아 넣는 것이다. 그렇지. 근데 이게 그래서 결국은 단계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왜 이 총선 전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계속 대통령은 그러니까 복지부는 뭔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자라는 시그널과 액션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2,000명은 최저아니야. 딱 거버려요. 아 윤석열 더 이상 대통령 직접 양보할 생각이 말했잖아. 그렇죠. 그 얘기 나올 때마다 거버려갖고 이게 협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결국 얘기가 협상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갔냐면 대표성 논란으로 이제 어제부터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표성. 그렇죠. 이제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 왜 이게 협상이 안 되지? 의사단체가 문제가 있어. 물론 문제가 있죠. 의사단체가. 의협이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예. 왜냐하면 또 의사들끼리도 의협은 좀 너무 그래. 이런 건 있거든요. 또 개원이의 입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페이닥터의 입장이 따로 있고, 전공의 입장이 따로 있고, 막 대형병원의 입장, 그렇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건 또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의협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 다른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단체라고 할 만한 데가 또 공신력을 갖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협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모든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하고 협상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해왔는데 갑자기 우리를 왜 제껴요? 이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겁니까? 이러기 시작하고 전공의에 대해서도 전공의들하고 지금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그렇죠. 정부가 근데 이게 전공의 단체가 지금 있잖아요. 대전협이라고. 대전협 상층부와 일부 아주 초강경파들 10%가 지금 협상을 가로막는 것 같으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 만나자는 게 누구하고 만나자는 거냐. 우리는 특정 장소에서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아무나 와봐. 아무나 알아. 네. 대전협에서 와도 좋고 거기 집행부 아니어도 좋고 그냥 전공의여도 좋으니까 아무나 와봐. 그러면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도 차관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차관이 앉아서 기다리는 박민수 차관. 네. 네. 그러면은 거기 와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네. 뭐가 해결이 되고 무엇이 협상이 되는 거냐. 그렇지. 그건 의문이지 않습니까? 와서 얘기한 대통령은 2,000명이 최저라는데. 그렇죠. 와서 얘기한 사람의 어떤 면허 취소라든가 현장 복귀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설득하는 자리는 될 수 있어도 집단적으로 풀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오늘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내일로 넘어가는 어떤 명분 내지는 뭐 이런 게 마련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노조 깰 때도 그렇게 했지만 공작을 하잖아요. 우리 네. 보통 공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조합원들하고 지도부를 분리시키고 예. 지도부를 깨잖아요. 예. 딱 그 방식인 거야.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사안 자체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그 대전협 그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의협 전현직 그 회장단 이런 사람들한테 업무 복귀 명령이나 지금 고발 조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모든 전공의들한테 다 그 저 복귀 명령서 들고 다 같이 찾아갔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주눅 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반 전공의들 다 와라, 다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단일 대우를 일단 깨는 작업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압박해 들어가겠다고 하는 전략인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맨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총선 때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예. 저 유튜브긴 하지만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 팩트는 아니고 잘 들으시면 2월 6일 전후에 그 전에는 김건희 디올백으로 그냥 다 뒤덮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의대 중원 문제로 다 뒤덮였는데 그 즈음해서 딱 그 전날 즈음해서 상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뭐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만나가지고 야 이거 지지율이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니까 편집국장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이 듭니다. 예, 가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지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측면으로만 정치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다면 총선 이후로 미루시고 단계적으로 한번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게 의협에서도 지금 당장 복귀할게 그러면 그렇게 설득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합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제 다음으로 가시죠. 예. 여야 공천 짧게 하시죠. 예. 뻔한 이야기인가 이것도. 너무 많은 뉴스를 접하셨을 것 같아. 네. 뭐 제가요? 예. 어디부터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래 제가 그 여당이나 야당 공천은 권력 투쟁형 공천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여당 공천은 대통령 일가 지키기 공천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디부터 할까요? 그러면 여당부터 조선일보 이면 준비했는데 예.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예. 그걸 틀로 일단 잡으면서 얘기들을 한번 풀어나가 보죠. 예. 한동훈이 외친 운동권 청산에 네. 이재명이 앞장섰나? 예. 네. 저기서는 이제 운동권 청산이 됐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무슨 근데 얘기냐면 한동훈이 외쳤는데 왜 이재명이 임종석을 탈락시키거나 임종석뿐만 아니라 아니에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렇죠. 팔면동에서는 약간 이제 농담적으로 했던 것을 네. 오늘은 약간 저렇게 진담처럼 제목에 반영하면서 왜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는 이제 586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상징성이 있는 그런 뭐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컷오프하고 소위 말하는 친문계를 치느냐 이거를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왜 그럴까를 맞아요. 분석한 기사예요. 그래서 이 코너 이름이 이제 정치 인사이드인데 정치부 기사들은 소설이야. 그 아까 제가 아니 소설인데 대통령실과 편집국장의 대화처럼 네.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니 나는 근데 기사라고 이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마. 조선일보나 다른 네. 보수 진영에서 볼 땐 뜨끔한 거지. 예. 우리 한 위원장이 어디 가가지고 칼 들고 막 가가지고 저거 쳐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예. 쳐질 사람이 없어. 지금 갑자기 쏙 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좀 당황스러움이 반영된 기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막 이 사실들에 양념을 막 쳐가지고 예. 뭐 엄청 이렇게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과장한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데 근데 요약을 하면은 이 얘기를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지금의 민주당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정통 운동권 코스를 밟은 사람들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은 위치에 있었고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정통 운동권 출신들을 솎아내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은 뭐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이후에 총선 이후에 예를 들면은 뭐 당권 투쟁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국면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쳐내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운동권 변방에 있었던 어떤 그런 서름도 있고 또 과거에 또
지지하는 대권 후보가 또 달랐던 적도 있고 왜냐면 정동영 이제 캠프 출신이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그런 게 다 반영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공천으로 이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얘기들은 비주류에서 당하는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반영한 거죠 이 기사는. 모아가지고 제가 소설 쓸 겁니다.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소설은 쓰긴 써야 예. 되는데 뭐라도 하여튼 써야 되는데 예. 왜냐면 당황스러워서 당혹스러움이 반영된 기사다 이렇게 예. 뭐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읽혀요. 어제 임종천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 기자회견 열어서 뭐 당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발표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어제 저녁 때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 세 명의 의원이 가가지고 퇴근길 인사를 함께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예. 자기 지역구에 왜 윤영찬 의원이 왜 자기 지역구에 안 가고 지금 거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권력 투쟁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이거를 조선일보식 표현으로 말하면 왕심리 반란이다. 이렇게 당내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근데 더 관심이 가는 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과연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거다. 만약에 네. 문 전 대통령이 뭔가 입장을 내버리면 진짜 당이 완전 쪼개져 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최소한 지금 반발하는 의원이 한 10명쯤 될 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민주당 상황이 어느 쪽으로 튈지 아직은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미애 전 장관 문제가 그 다음에 큰 관심거리 중 하나잖아요. 추미애는 어디입니까? 동작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계속 예. 뭐 여러 지역구에다가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임종석 전 실장을 쳐내면서 추미애 전 장관은 그대로 둔다. 이걸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 전 실장한테 전략공천 안 한 것은 여론의 반응이 그렇게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이해는 다 다를 수 있겠는데 당내 역학관계를 떠나서 예. 국민 반응, 예. 여론의 반응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추 전 장관을 그대로 두면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공천을 해가지고 이제 이기면 그거는 이재명 공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져가지고 뭐 한 120석밖에 민주당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재명 책임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임종석을 하냐마냐의 문제라기보다도 맥락이 중요하다는 어제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추가로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에서 사실 또 관심이 쏠린 게 어제 이제 컷오프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기동민, 홍영표, 안민석, 이장섭, 변재일 이렇게 5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 그리고 권인숙 비례대표 의원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경기 용인갑까지 6개 전략 선거구로 의결한 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홍영표 의원이죠. 예.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거기 이제 저 어제도 좀 설명드렸는데 거기 이제 이동주 의원이 도전자로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컷오프가 되는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는 거는 컷오프 될 수도 있고 전략 공천을 꽂아가지고 컷오프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전략 공관위에서 경선을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지켜봐야 되겠지만 홍영표 의원은 전략선거구로 지정이 돼서 내가 탈당을 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국면이긴 해요. 그리고 경선을 붙이더라도 지금 이분이 인정한 것처럼 하위 10%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경선을 붙이더라도 이길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서 그러면 아마도 사실상 컷오프 아니냐 언론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선을 치르면 탈당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 그러니까 경선 치르기 전에 탈당할 거냐 요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홍영표 의원 외에 지금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구가 전해철 의원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인영 의원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 안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쭈르륵 비슷하게 결정을 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당내 비주류들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집단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나? 요게 이제 관심사예요 지금 언론에. 오케이. 근데 요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친문 내지는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이게 지금 뭐 민주연대를 만든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블록화해가지고 같이 탈당하는 거냐에 있어서는 오늘 신문들의 이제 기사에 뭐 이렇게 문장으로 나온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그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도 단수공천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선거 준비하느라 바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컷오프 위기에 있거나 경선 치르는 사람들도 각자 지역구 사장이 다르고 앞으로 자기가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로 의견 모으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겨레 사설이나 경향신문 사설 이런 데서는 뭘 지적하냐면
정권 심판론이라는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통합해야 이것을 된다. 통합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잠깐만요. 여당 공천 이야기하죠. 3분 아, 예. 그러니까, 여당 공천 이야기하죠. 아니, 예. 그 얘기로 넘어가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사실상 탈당하려면 탈당해라. 그 이야기 했죠. 탈당은 자기 그거 자유다.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거는 뭐 안 잡겠다. 예. 또 거기서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그냥 예. 치고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거니까. 단호합니다. 이재명 보면 될 것 대표는 같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새 이름만 기억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지금 홍영표 의원도 있지만 전해철, 그다음에 아까 또 이인영 의원. 예. 어떻게 요 세 사람이 다 처리가 되는지 한번 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경향신문을 한번 좀 보시면서 예. 오늘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의견 피력하고 아이고 당선 이거 확대시키면서 좀 깨진 것 같은데요. 장제원 측근 밀어넣기 논란. 네. 이게 그러니까 장제원 측근이 뭐 어디 들어갔습니까?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 예. 공천받은 얘기하는 거죠. 예. 그 공천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이분이 공천받는 과정에서 뭐 공천관리위원회 대립도 있고 이랬는데 저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공천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것이 이분이 장제원 의원 그 사학 재벌 뭐 재벌이 아니죠 사학 재단 재단의 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제원 의원 집안의 가신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이 단수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장제원 의원의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항상 관심사인데 그 시스템 공천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거는. 있었다고 우리는 보는데 네. 실제적으로 보니까 있었다라는 증언과 어떤 그 증거들이 있어요? 제보가 됐고 아. 카톡이 있는데 요 메신저가 있는데 메신저 녹취 자료와 메신저가 있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장제원 의원이 직접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갈고 닦은 지역구에 제 의사를 밝히지 말라고 하시면 저는 투명 인간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저와 함께했던 많은 동지들의 뜻을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제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고 그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역시 장제원 의원의 영향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런 기사고 어제 이제 여당 공천의 핵심 포인트는 일부 언론이 이렇게 썼는데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썼는데 거기 그게 어디서 깨졌느냐 여러 군데서 깨졌지만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드디어 그 수영구에서 김건희 지키기 앞장섰던 전봉민 의원을 꺾었고요. 네. 네, 그게 구자룡 이재명 그렇죠. 저격수라고 불리는 양천갑에서 구자룡 비대위원이 조수진 비례대표 의원을 꺾었는데 네. 조수진은 밥 한 공기 때문에 날아간 거 아닌가? 근데 뭐 날아간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해찬 전 최고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본인도 그렇게 굉장히 과시를 많이 했고 아니 그 계속 편들었잖아요. 그 네. 각종 의혹에 관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구자룡 비대위원은 누가 영입했습니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김기현 지도부 때 영입을 했고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현역 불패는 어디서 깨지는 거냐? 네. 윤심, 김심, 한심이 있으면 깨질 수 있다. 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 그런 마법이 또 세 개의 열쇠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좋겠어요. 한 개의 열쇠만 가지고 있어도 풀 수 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 바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사 위에 네. 서천후 공천 확정이라는 걸 키웠어요. 네. 약속 사면 얘기 나왔잖아요. 네. 대통령 특사 받기 전에 공천을 이미 신청해가지고 약속 사면 논란이 일었던 서천후 전 국가정보원 차장도 경선을 통과했어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늙은 공천이라고 어제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다 해놓고 보니까 늙은 공천이 아니라 김건희 일가 지키기 공천이 아니죠.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김건희 일가 지키기 공천이야. 장해찬 여기 전 김건희 최고가- 일가에는 대통령도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 일가 지키기 공천이라는 말을 제가 잘못했어요. 김건희 일가 지키기 공천이 아니 확실하다. 장해찬 전 최고가 구자룡 비대위원하고 손을 번쩍 들고 공천 혁명이 일어났다. 나는 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구자룡 46이던데. 아, 하여튼 그래? 장영환 공관위원장이 이런 뭐 이른바 그 정도면 젊은 거예요. 김건희 일가 지키기 공천. 공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입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네.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현역 감산 페널티를 감안해도 신인 득표율이 낮아 현역의 장점이 크다는 걸 느꼈다. 현역 불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천이 너무 드라이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신선한 공기, 물처럼 드라이하지만 시원하고 맛있는 게 국민의힘 공천입니다. 뭐 맛 좀 봐라 이런 것 같은데. 어?
용산물 맛있네요. 예.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